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사범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재희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헌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평등권 민주 시민교육이고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헌법소송 연구를 시작으로 환경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헌법은 제35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여 환경권 보장 및 국가와 국민의 환경 보전 의무를 규정하고 제2항에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서 환경권의 구체적 보장에 대해서 입법 위임하고 있습니다. 현대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환경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많은 국가들에서 환경 보전 목표를 헌법에 수용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한국 헌법도 1980년 개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환경권 보장을 도입하였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1970년대 이후에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그 가운데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 발달도 진행되면서 환경 보전 필요성이 강조되고 환경권론이 등장하였습니다. 사실 헌법에 환경권을 규정하면 배상 문제 등으로 국가의 부담이 증가하고 경제 발전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론도 있었지만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헌법에 도입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권의 형태로 현행 헌법에도 들어와 있긴 하지만 이렇게 헌법의 권리로서 환경권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국가 목표로 환경 보호를 규정하거나 그 목표의 달성 방식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게 더 낫다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헌법 제35조 1항에 규정된 환경권의 보장 내용이 무엇인지, 그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견해 대립도 있습니다. 사실 환경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주관적 권리라기보다 국가의 객관적 의무, 환경 보전 의무로 해석하거나 환경 보전에 대한 국가 목표 조항의 성격으로 보자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권리로서의 성격을 인정하여 해석하고 환경권의 성격에 대해서도 자유권적인 성격과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모두 갖는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환경권의 내용, 성격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첫째로 환경권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예컨대 공기, 물, 토양, 기후, 동식물계, 경관 등 자연적 생활 근거인 자연환경이거나 또는 인공적 생활환경, 나아가 사회문화적 환경 등이라면 이런 환경권의 보호 내용들에 대해 과연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의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공유재산인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환경보호라는 것이 환경으로부터의 인간의 보호 또는 국가의 침해로부터의 인간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건강과 삶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위해 다른 인간 등의 침해로부터 자연 환경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환경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침해자의 이러한 환경 침해 행위를 제약하는 구조가 수반된다는 특수성이 나타납니다. 셋째로 환경권으로 보호하는 내용과 그 한계는 미리 정해져 있다기보다 결국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 헌법의 규정 형식이 다소 기이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권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행헌법 제35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형식을 보면 환경권이 구체적 법적 권리를 의미하는지 국가 목표 조항을 표현한 것인지 다소 불분명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재산권 외에 이렇게 법률로 내용까지 규정할 수 있게 한 경우는 환경권뿐입니다. 이 점은 환경권 보장에 있어서 특히 입법자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환경권의 일정한 보호 수준 달성이 중요하다는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권 보장의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근래 환경위기, 기후변화 문제, 또 미래세대 기본권 보장과 같은 문제가 상당히 비중 있게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왕에 헌법에 도입되어 있는 환경권 조항을 현재의 사회적 현실, 사회 변화에 맞게 해석해서 적용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에 대해 종래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그 내용이 점차 확립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2008년 헌법재판소 확성기 소음 규제 결정, 2006-711 결정인데요. 이 결정에서는 환경권의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전제로 해서 사건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헌재 판시에 따르면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 조건으로서 양호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이고 생명,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토대를 이루며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하는 권리입니다. 환경권이 보장됨으로써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또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던 것입니다. 헌법에 환경권이 규정되어 있지만 규정 형식상의 문제, 성격 등에 대해 논란이 있는 한편 또 현대사회의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도 요청되는 바입니다. 헌법 개정 논의에서 환경권 개정에 대한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환경권 개정 의견들 중에는 예컨대 환경권을 통한 보호 대상 환경을 자연 환경으로 제한해서 환경권 보장의 본래 취지에 더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환경권의 내용 및 행사에 관한 입법 구체화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헌법의 주관적 권리로서가 아니라 환경보호 의무 형식으로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의 규정 형식에서 환경권의 주체와 향유 방식을 개정해서 모든 사람이 그리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로 주관적 권리의 성격이 더 명확하게 나타나게 개정해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 논의에서는 환경권 보장과 그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국가의 보호 대상에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명시하고 또 현실의 문제 상황을 반영해서 국가는 생태계, 기후변화, 에너지 수급 등 자연적 생활 기반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내용도 제안되고 있으며 미래 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및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할 의무를 규정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또한 환경권 관련 이슈로 주목할 만한 것이 인류 전체 공동의 문제이기도 한 기후변화 위기입니다. 네덜란드, 독일에서 최근 유의미한 기후변화 판결들이 나왔고 한국에서도 미래 세대인 청소년 등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변화로부터 환경권, 생명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게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환경권도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특히 경제개발과 같은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이 문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개발 등의 이익과 환경권이 갈등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는 개별적 이익 형량을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환경권의 보장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환경보전 정책은 개인의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게 될 수 있습니다. 환경의 이용은 기본권에 의해 보장된 여러 자유 행사의 한 방법이 되는 것인데 환경권을 보장하고 환경 보전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권들, 특히 직업의 자유, 재산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등에 대한 제한이 요청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환경권이 자유권 행사의 한계를 제기하여 자유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헌법적 법익으로 고려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특히 재산권 보장과 관련해서 환경권은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구체화하는 법익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때 재산권 등 자유권에 대해 환경권이 일방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권은 입법자에게 자유권과 환경권 그리고 환경 보전의 이익을 적절하게 형량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확성기 사용에 대한 결정에서 종래 이를 합헌으로 보았던 선례와는 달리 환경권 침해를 인정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소보호 금지 심사 기준을 적용하였는데,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건대 국가가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했는지를 심사한 결과 기본권 보호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했다고 평가해서 청구인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침해를 인정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결정들에서 환경권을 중심으로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문제로 봐서 과소보호 금지 심사 기준을 적용한 것인지, 아니면 환경 침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생명권, 건강권 등의 기본권 침해를 중심에 놓고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한 것인지 법리적으로 더 명확하게 검토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해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례는 향후 환경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송 내지 기후변화 헌법소송 등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민주주의와 헌법 시민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고 또 제가 여기 참여할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쁩니다. 이런 기회가 더욱 확대돼서 우리 학생들과 또 시민 여러분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헌법적 대화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선 교수입니다. 저는 행정법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 행정구제법, 행정법 사례연습, 환경법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법학회 재무이사로 봉사하고 있으며 홍보이사, 총무간사를 역임하였습니다. 저는 행정법 이론, 환경법제, 보건의료법제, 데이터법제에 대해서 주로 연구하고 있으며 행정구제 절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법과 관련하여 최근 환경보전기금의 행정법적 성격, 하수도시설 지하 부분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환경권은 역사적으로 보건위생 분야의 한 분야인 위생법으로 좁게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법적 성격이 강화되면서 공해법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공해라는 것은 인간의 일상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해물질 또는 에너지가 공기, 물, 토양을 매개로 하여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등을 유발하여 지속적으로 공중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끼치는 위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환경권에 대한 공해법적 접근만을 하는 것은
공해 현상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규제하는 측면이 강조되게 되고 사법적 구제 측면에서도 제한적으로 논의하게 된다는 한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법은 독자적인 학문 영역으로 발전하면서 공사법 영역을 초월한 제3의 법 영역으로 규정되게 되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에서는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이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환경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환경법상의 사회적 이슈는 자연환경, 기후대기, 물환경, 자원순환 및 폐기물, 토양환경, 지하수, 환경보건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환경법은 최신의 변화하는 신생의 법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환경법의 범위가 민주주의적인 토론과 논의를 거쳐 입법화되면서 환경 관련 사업자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환경을 바라보던 기존의 관념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반려견 그리고 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면서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2021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맹견 소유자에 대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등록 대상 동물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2016년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사육되는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 도구, 약물을 이용한 상해 행위, 광고, 전시를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 금지되었습니다. 보유 생물에 대하여 생물종의 특성에 맞는 영양분을 공급하고 질병 치료 등 적정한 서식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도 법률에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법제는 사회 변화에 따른 입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입법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었는데요. 이 법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폐기의 대상이 아니라 순환되어야 하는 자원으로 보아서 폐기물 처분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순환 자원에 대해서는 품질을 제고시키고 사용 확대를 촉진하는 등 지원 방안을 법률에 규정하였습니다. 2019년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화학제품안전법이라고 약칭되는데요. 살균제, 살충제 등 살생물 물질, 예를 들면 액타놀이나 라벤더, 오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생물 제품인 소독제, 살충제, 방부제 등이고요. 살생물 처리 제품인 항균 필터 등은 사전에 환경 기준을 준수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환경법제를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국민들의 권리구제 측면에서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연간 60만 개 가량이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가 포함된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 중 공식적으로 6,817명의 피해자와 1,553명의 사망자, 이 기준은 환경부 피해 신고 인원을 기준으로 한 내용입니다. 사망자가 폐질환 등으로 사망하자 2017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을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법률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법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포함한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 관하여 공익과 사익, 사익과 사익의 갈등을 해결하는 종합적인 학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에 관한 국민들의 입법 요구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헌법 제35조에서는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면서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국가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후손들에게 이를 물려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헌법상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환경권은 많은 경우에 사인 또는 기업의 재산권 또는 영업의 자유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과 주민의 환경권 또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헌법상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 그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 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그리고 조리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지만 인정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2006년도에 있었던 새만금 사업 시행인가 처분에 대한 판결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공유수면매립법, 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공유수면 매립과 농지 개량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이 이전과 비교하여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라고 보았고요. 이에 따라서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은 직접적 구체적 이익으로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라고 하여 환경권상 보호 이익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35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는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대상 지역 밖의 주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구역 내의 주민 또는 환경상 이익을 현실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농작자 등의 경우에는 환경소송에 관한 원고 적격이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외의 주민,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에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자와 같이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환경상 이익을 인정하지 않아 환경소송에 대한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원자로 시설 부지 인근 주민의 경우 원자력법에서 규정한 방사선 물질 등에 의한 생명, 건강상의 위해를 받지 아니할 이익은 일반적 공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주민들의 이익을 직접적 구체적 이익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보아서 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익을 인정하였습니다. 화장장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에 관한 판례에서도 도시계획법 및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설 화장장은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또는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10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거리 제한 구역 내의 주민들의 이익은 직접적 구체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화장장 설치에 관한 조사 계획
법정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법원의 해석은 명문 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조리 등을 확대 해석하는 방식으로 환경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1조권 소송에서는 건축법 제53조에서 건축물 높이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1조 이익, 즉 1조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1조권의 침해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인근 주민의 경우에는 건축 허가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권뿐만 아니라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상 이익이 실질적인 권리 구제 측면에서 보다 널리 인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데나워 재단에서 준비하여 주신 민주주의와 헌법, 환경권 분야의 팟캐스트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환경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환경권에 관한 권리성이 보다 널리 인정되어서 국민들의 환경권이 다양하게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